조선 최후의 군주, 고종. 우리는 흔히 그를 격변하는 시대의 파고 속에서 나약하고 무능한 모습으로 기억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알고 계셨을까요? 그가 밤늦도록 책을 탐독하며 그 속에서 나라의 운명과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 얼마나 고뇌했는지를 말이죠. 과연 고종은 어떤 종류의 책들을 읽었고 그 책들은 한나라의 왕으로서 그가 겪었던 외롭고 불안한 마음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웠을까요? 오늘 우리는 역사의 승자나 패자라는 굴레를 벗어나 한 인간으로서 고종의 가장 은밀하고 치열했던 내면의 기록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격동의 시대를 홀로 감당해야 했던 왕의 고독과 번민에 깊이 공감하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그의 진면목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시대의 비극을 온몸으로 겪어낸 그의 독서 여정을 함께 걸어보는 건 어떠실까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고종은 그야말로 고독한 왕좌에 앉아 있었죠. 20살이 채 되기도 전 그는 흥선대원군과 외척 세력 사이에서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는 불안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는 망망대해에 홀로 떠있는 작은 배처럼 개항의 압력과 서양 세력의 동점이라는 시대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그는 깊은 무력감과 함께 끝없는 고독을 느꼈을 겁니다. 어린 왕에게 궁궐은 화려한 감옥과 다름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책은 그에게 단순한 지식의 보고를 넘어 세상의 혼란으로부터 잠시 도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이자 동시에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작은 창구가 되어주었습니다. 텅 비어 고요한 궁궐의 서재에 홀로 앉아 어린 고종은 동양의 오랜 고전이나 신비로운 천문학 서적들을 펼쳐들었을 겁니다. 창밖으로는 격동의 시대가 숨가쁘게 흘러갔지만 책 속에서만큼은 왕은 잠시나마 고요한 자신만의 세계에 머무르며 위안을 찾았겠죠. 아마도 그에게 책은 답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우고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따뜻한 위로였을 겁니다. 시간이 흘러 고종은 마침내 친정을 시작하며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이끌 기회를 잡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듯 그는 자주적인 근대화 개혁을 추진하며 새로운 희망을 품었죠. 서양의 근대 문물은 물론 국제법, 외교술, 그리고 군사 전략에 이르는 다양한 서적들을 적극적으로 탐독하며 밤낮으로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개화파 인사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지식들을 스펀지처럼 흡수했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려 했던 고종의 열정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는 서양식 복장을 한 신하들과 함께 지구본을 앞에 두고 밤늦도록 국제정세에 대해 토론했고 번역된 서양 서적과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는 조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진지하게 모색했습니다. 때로는 근대식 건물의 설계도나 새로운 기계의 도면을 살펴보며 어떻게 하면 이 작은 나라를 강하고 부유하게 만들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는 왕의 진지한 표정에서는 국가의 운명을 짊어진 군주의 뜨거운 열정과 간절한 염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과 희망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고 좌절의 그림자는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으니 과연 고종은 이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그의 고뇌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무섭게 현실의 차가운 벽은 왕의 열정을 잔인하게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듯 조선의 운명을 뒤흔드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고종을 덮쳤죠.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던 왕의 손에는 어느새 깊은 절망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왕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비극은 바로 명성황후 시해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은 물론 국모가 외국 세력에 의해 참혹하게 희생당했다는 사실은 고종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함께 감당하기 어려운 고립감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왕으로서 백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무력감은 그를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었겠죠. 이후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아관파천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게 됩니다. 한나라의 군주가 자신의 궁궐을 떠나 타국의 공사관에 몸을 의탁해야 했던 그 비통함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마도 왕은 그곳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느끼며 책 속에서 찾았던 해답들이 현실의 거대한 파도 앞에 얼마나 무력한지 절감했을 겁니다. 하지만 고종은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려 노력했습니다. 아관파천 이후 대한제국을 선포하며 자주 독립의 의지를 천명했죠. 황제로서 강대국들 사이에서 조선의 주권을 지키려 했던 그의 간절한 염원은 대내외의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도 잠시 러일 전쟁의 발발은 또다시 조선을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이 전쟁은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팽팽한 힘겨루기였고
그 결과는 조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죠. 결국 조선은 일본의 강요로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사실상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한 이 치욕스러운 조약은 고종에게는 국가의 주권을 빼앗긴 절망이자 한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비극이었습니다. 왕은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깊은 상실감에 빠져들었을 겁니다. 이처럼 국가적 비극과 개인적인 상실이 연달아 찾아오면서 고종의 독서 생활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한때는 서양의 근대 문물과 국제법, 외교수를 탐독하며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려 했던 왕의 책상 위에는 이제 철학서나 종교서적 혹은 고전문학 등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현실적인 해답을 찾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고종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인간 존재의 의미를 묻고 영혼의 안식을 구하며 혹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잠시 잊기 위해 책을 펼쳐들었을 겁니다. 덕수궁 함령 전에 고요한 방 안에서 홀로 책을 읽는 왕의 쓸쓸한 뒷모습은 마치 모든 것을 잃은 한 인간의 처절한 고뇌를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번역된 서양의 고전들과 함께 왕의 손때가 묻은 두루마리 기록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을까요? 창밖으로는 어둡고 비극적인 궁궐의 풍경이 펼쳐지고 그 속에서 왕은 눈물을 훔치며 책장을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책은 더 이상 희망을 주는 등불이 아니라 끝없이 이어지는 비극 속에서 잠시나마 고통을 잊게 해주는 위안의 수단이 되어갔던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절망 속에서도 왕은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과연 그는 이 거대한 비극의 파도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존재와 국가의 의미를 지켜내려 했을까요? 그의 마지막 여정은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이제 왕의 책상은 더 이상 희망의 설계도가 놓이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끝에 닿는 책들은 이제 현실의 냉혹한 무게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고통스러운 위안의 도구가 되어갔죠. 비극의 그림자는 한반도를 넘어 왕의 가장 깊숙한 내면까지 집어삼키려 들었습니다. 1895년 조선의 국모가 궁궐 안에서 무참히 시해당하는 창극이 벌어졌을 때 고종의 세상은 문자 그대로 산산조각이 났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과 국가의 존엄이 짓밟힌 분노가 한데 뒤섞여 왕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으로 침잠했을 테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왕은 어수선한 궁궐을 떠나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는 이른바 아관파천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피신이 아니었습니다. 자주적인 국가의 군주로서 감내해야 했던 치욕의 기록이었죠. 한때는 서양 문물을 탐독하며 자주적인 근대화를 꿈꾸었던 왕의 희망은 이처럼 차가운 현실의 벽 앞에서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절망의 순간들을 고종은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그 해답은 어쩌면 그가 밤낮으로 읽어내려갔던 책들 속에 숨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대한제국을 선포하며 자주 독립의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제국주의 열강들의 각축전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청일전쟁에 이어 러일전쟁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한반도를 휩쓸었죠. 고종은 이 모든 격변 속에서 국가의 운명을 지키려고는 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힘의 균형 속에서 왕의 노력은 절망적인 외침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1905년 일본이 강제로 체결한 을사늑약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하며 나라의 명운을 사실상 끝장내는 비극의 정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연이은 국가적 비극과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개인적인 상실감은 고종을 깊은 절망과 고립감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한때는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국제법이나 외교술, 군사전략 서적 등을 탐독했던 왕의 책상 위에는 이제 사뭇 다른 종류의 책들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적인 해답을 찾기 위함이 아니었죠. 오히려 현실의 고통을 잠시나마 잊고 무너져가는 정신을 지탱하기 위한 방편으로 책을 펼쳐들었을 겁니다. 동양의 경전들이나 서양의 철학서들, 그리고 종교서적이나 고전문학 등이 고종의 손때를 타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의미를 묻고 영혼의 안식을 구하며 혹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잠시나마 잊기 위해 왕은 책 속으로 깊이 침잠했을까요? 덕수궁 함령전의 고요한 방 안에서 홀로 책을 읽는 왕의 뒷모습은 마치 모든 것을 잃은 한 인간의 처절한 고뇌를 웅변하는 듯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번역된 서양의 고전들과 함께 왕의 손때가 묻은 두루마리 기록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창밖으로는 어둡고 비극적인 궁궐의 풍경이 펼쳐지고 그 속에서 왕은 눈물을 훔치며 책장을 넘겼을지도 모르죠. 책은 더 이상 희망을 주는 등불이 아니라 끝없이 이어지는 비극 속에서 잠시나마 고통을 잊게 해주는 위안의 수단이 되어갔던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절망 속에서도 왕은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그는 과연 이 거대한 비극의 파도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존재와 국가의 의미를 지켜내려 했을까요? 책 속에서 찾으려 했던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마지막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퇴위 후에도 이어진 고종의 독서와 그 속에 담긴 그의 진정한 심경을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위에서 물러나야 했던 고종 황제의 삶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죠. 오히려 퇴위 후에도 그의 손에서 책은 결코 놓이지 않았습니다. 덕수궁 함령 전의 고요한 공간에서 때로는 창덕궁 낙선제의 쓸쓸한 그림자 속에서 백발이 성성한 황제는 여전히 책 속에 파묻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에게 독서는 더 이상 국가의 운명을 고뇌하는 정치적 행위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잃은 한 인간이 내면의 평화를 찾고 자신의 존재 의미를 되새기려는 처절한 몸부림과도 같았을 겁니다. 이제는 권력도, 백성도, 심지어 온전한 나라조차 지켜내지 못했던 한왕의 쓸쓸한 뒷모습이 떠오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책의 페이지 속에는 어떤 문장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을까요? 어떤 구절이 그에게 깊은 위로를 건넸을까요? 혹은 어떤 내용이 그로 하여금 다시금 비참한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마도 고종은 책 속에서 과거의 영광을 되짚어보며 허망함에 잠기기도 하고 때로는 미래의 희망을 엿보려 애쓰며 고통스러운 현실을 잠시나마 잊었을 것입니다. 그의 서재에 남겨진 수많은 책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마침표 그것은 한 시대의 비극을 온몸으로 겪어내며 책 속에서 해답과 위안을 찾으려 했던 왕의 마지막 숨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살아있는 유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침표 그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왕이 아닌 격동의 시대를 살아낸 한 인간의 고독한 사투를 보여주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성찰을 남깁니다. 그가 책 속에서 찾았던 해답들이 실제 외교 무대에서 어떻게 발현되었는지 그의 숨겨진 노력들을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